여기 동서양의 문화를 품은 독특한 나라가 있다. 헝가리는 중부 유럽에 위치한 내륙국이다. 수도는 부다페스트이다. 한국어 국호인 헝가리는 영어 표기인 HUNGARY에서 유래한 것이다. 민간 어원으로는 훈족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대 사학계에서는 거의 부정된다. 실제 어원은 머저르인과 가장 밀접하게 교류했던 튀르크계 오노구르인으로 여겨진다. 1950년대까진 헝가리 혹은 한자 명칭인 홍국으로 불렀으나 1960년대부터는 헝가리라는 표현이 정착했다. 헝가리의 헝가리어 국호는 머저로르 사그이며 이는 머저르족의 나라라는 의미이다. 헝가리어로는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같은 나라도 튀르크인, 폴란드인, 핀인의 나라라고 쓴다. 머저르족은 9세기 중반 부족 연합을 이루어 오늘날 헝가리 일대에 정착해 헝가리인의 기원이 된 핀우랄계 7부족 중 부족 연합의 지도자이자 헝가리의 시조인 아르파드의 부족이었던 메제르 부족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그 7부족은 예네, 케르, 캐시, 퀴르트 저르머트, 메제르, 네크, 터란이다. 2012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헝가리 공화국이 정식 국호였다. 외래어 표기상에서 러시아어 차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북한 문화어에서는 1998년 10월 마자르 채택 이전에는 러시아어 표기 벵그리아에서 유래한 웽그리아라는 표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1950년대 초반까지는 헝가리라고 적었다. 헝가리의 국기는 가르용어로 된 3색의 국기로 빨간색, 하얀색, 초록색으로 이루어졌다. 빨간색은 국력, 하얀색은 성실, 초록색은 희망을 상징한다. 왕정 시절에는 국장이 새겨졌고 이때의 국기는 현재는 정부기로 쓰인다. 헝가리 인민공화국 시기에는 붉은 별이 들어간 국장이 국기 정중앙에 새겨졌었다. 그러다 1956년 헝가리 혁명 이후 1977년의 우표를 보면 국장이 없는 현재의 국기로 바뀌었고 사회주의 문장이 새겨진 옛 국기는 정부기로 쓰였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장이 새겨진 국기는 1989년 민주화 이후 폐기되었고 이후 2013년까지 헝가리 내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지금은 해금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유럽 사람들이 공산주의 시절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 해당 국기에 대한 감정도 나쁜 편이다. 헝가리의 국장은 15세기 폴란드 왕국의 부아디스와프 3세와 헝가리 크로아티아 국왕 마차시 1세가 고안해서 17세기 합스부르크 왕조의 마티아스의 치세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장이다. 1990년 민주화된 헝가리의 국장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은 공산화되기 직전 잠시 사용하고 1956년 반소련 봉기 당시 사용했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보수적이던 헝가리 정부는 구왕국 시절의 것을 채택했고 이것이 그대로 수용되었다. 적백의 줄무늬는 헝가리 왕국의 초대 왕조인 아르파드 왕조의 상징이며 대주교 십자가는 성 이슈투반 왕관으로 이후 헝가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십자가와 왕관 밑에 3개의 봉우리는 헝가리 왕국에 존재했던 3개의 산맥인 타트라, 파트라, 마트라 산맥을 가리킨다. 20세기에 헝가리 왕국의 영토가 갈기갈기 찢어진 결과 마트라 산맥만 헝가리 영토 내에 있으며 타트라와 파트라 산맥은 슬로바키아에 있다. 대주교 십자가와 3개의 봉우리는 수백 년간 헝가리의 일부였던 슬로바키아의 국기 및 국장에도 그려져 있다. 성 이슈투반 왕관이라고도 불리는 헝가리 왕국의 왕관의 구체적인 기원은 불명확하다. 다만 왕관의 부분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양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왕관은 여러가지 부속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크게 나눠 그리스 양식과 라틴 양식의 부속이 결합된 것이며 그 외에도 서로 다른 출처를 가진 여러 부속들이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왕관의 링 부분은 명백히 후기 동로마 제국 양식이다. 정확히는 동로마 제국 양식 중에서도 초기에 주로 쓰인 링 형태의 제관 양식, 여기에 그려진 성화들은 대부분 혹은 전부 동로마 황제 미하일 7세가 헝가리 국왕 게저 1세에게 선물한 것으로 이는 왕관의 뒤쪽에 미하일 7세, 당시의 동로마 공동 황제였던 미하일 7세의 형제, 혹은 미하일 7세의 황자로 추정되는 인물, 그리고 게저 1세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확실시된다. 다른 동로마산 부속으로는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는 알 수 없으나 12세기 말 헝가리의 명군인 벨러 3세가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라틴 양식의 부속들은 출처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부속들의 유래에 대한 여러 전설이 있지만 교차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왕관을 보냈다는 당사자들의 기록이 없다. 유명한 전설로 칼만 왕의 요청으로 주교 하트빅이 기록한 자서전에 에스테르곰 대주교가 교황에게 요청해서 헝가리 왕국의 초대 국왕인 이슈투반 1세의 왕관을 선물했다는 것이다. 왕관을 만들고 보니 이미 폴란드 사절이 폴란드 국왕을 위한 왕관을 수여해달라는 요청을 하러 와서 폴란드 왕관이 먼저 만들어졌고 교황의 꿈에 미카엘 대천사가 나타나 또 다른 나라에서 왕관을 만들어달라고 할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다음날 교황이 왕관을 하나 더 만들 것을 명령해서 그것이 헝가리의 왕관이 되었다는 것이 있다. 하트빅 주교가 남긴 기록 속 전설에는 교황이 누구였는지 나오지 않으나 1200년도 헝가리 전래서들에는 교황 실베스테르 2세였다고 언급된다. 이 전설은 서유럽 카톨릭 교회들에서 자주 회자되었다. 역시 정작 바티칸에서는 관련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아 교차 검증이 되지 않는다. 이 외에 유명한 전설로는 신성 로마 제국의 오토 3세가 왕관을 선물했다는 것인데 당사자 쪽에 왕관을 선물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은 물론 당대 서유럽 기록에 왕관에 대한 것이 전혀 회자되지 않아 이 전설은 확실한 위작으로 여겨진다. 그리스 양식으로 만들어진 링 부분의 성화들은 전면에는 예수와 미카엘, 가브리엘 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미하일 7세, 미하일 7세의 형제 혹은 황자, 그리고 게저 1세가 그려져 있는데 왕 게저 1세가 아니라 성 이슈투반 1세의 아버지 게저를 그린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예수의 성화와 미하일 7세의 그림은 서로 다른 모양을 한 부속에 그려져 있고 이 때문에 미하일 7세의 그림은 원본에는 없던 것으로 아마도 원본이 파손되어 수리하고 신성 로마 제국에서 부속을 교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면과 후면 사이의 성화들은 성 데메트리오, 성 제오르지오, 성 고스마, 성 다미아노를 표현했다. 라틴 양식으로 구성된 십자밴드의 유래는 불명확하나 여기에 그려진 성화의 양식으로 최소한 부속들의 기원을 추정할 수는 있다. 다만 공통적으로 11세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양식으로 되어 있다. 또 십자밴드 자체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 이 밴드의 정중앙에는 예수의 성화가 그려져 있으며 나머지 성화들은 12사도 중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굉장히 특이한 기울어진 십자가는 본래 성십자가 조각 3개가 들어간 이중 십자가 장식이었던 것을 대체한 것으로 여겨진다. 역시 정확한 유래는 알 수가 없다. 이 십자가는 원래 똑바로 서 있었으나 대략 16세기에서 17세기 중에 배송사고로 삐뚤어진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왕관이 들어갈 상자가 작아 억지로 왕관을 쑤셔 넣다가 십자가가 휘어졌다는 썰이 있다. 이 왕관은 심지어 국장에도 들어가 있다. 헝가리에서 이 성 이슈투반 왕관의 상징성은 실로 대단하다. 다른 왕관처럼 단순히 헝가리의 국왕의 왕관 수준이 아니라 아예 헝가리의 국권 그 자체를 의미하는 물건이 되었다. 대타협을 통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수립되었을 때도 헝가리 영토의 공식 명칭은 성 이슈투반 왕관의 땅이었으며 이중 제국의 마지막 황제이자 헝가리 국왕이었던 카를 1세가 즉위할 때도 이 왕관을 쓰는 대관식을 따로 행할 정도였다. 이 왕관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미군에게 맡겨 포트녹스의 금괴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1978년 헝가리로 돌아왔다. 이후에는 헝가리의 국권을 상징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헝가리 국회의사당에 보관하고 있다. 헝가리의 국가는 창가로서 시인이었던 퀼체이 페렌츠가 1823년 작사, 에르켈 페렌츠가 1844년 작곡했다. 1844년 헝가리 왕국의 국가로 사실상 제정되었으며 본래는 8절까지 있으나 공식 석상에서는 1절만 가창한다. 가사의 첫 소절을 따 하느님 헝가리인을 축복하소서라고도 한다. 퀼체이 페렌츠가 사용한 원제는 창가, 헝가리인의 휘몰아치는 세기의이다. 동구권에 속했던 헝가리 인민공화국 시절에는 국가무신론의 영향으로 가사가 모두 빠지고 곡만 연주되다가 1989년 민주화 이후 다시 가사 제창이 허용되었다. 헝가리 역시 타 구공산권 국가들처럼 국가 주도의 엘리트 체육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림픽 시상식에서 의외로 자주 들을 수 있는 국가이다. 주로 펜싱, 수구, 근대 5종에서 연주된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하느님 헝가리 민족을 축복하소서.
당신의 은총과 자비로 적과 맞서 싸우는 동안에 당신의 보호하는 팔을 펼치소서. 나쁜 운명에 의해 오래도록 찢겨진 그들에게 안식의 시간을 내려주소서. 이 나라는 과거의 미래의 죄에 대해 모든 죄값을 치렀나이다. 2절. 당신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카르파티아의 거룩한 봉우리에 올랐나이다. 당신 덕분에 벤데구주의 자손을 위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얻었나이다. 그리고 티서강과 두너강이 흐르는 그 어떤 곳이라면 우리의 영웅이신 아르파드의 자손은 뿌리 내리고 번창할지나이다. 3절. 당신은 우리를 위해 쿠닌의 평원에서 밀을 자라나게 하시었고 당신은 토커이의 포도밭에 달콤한 과실주를 떨구시었으며 당신은 우리의 깃발을 들어 사나운 티르크인들의 토르에 꽂으시었으며 마차시의 검은 군대 아래 빈의 긍지의 성을 무너뜨리었나이다. 4절. 하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신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자라났고 당신은 그 뇌온 속에서 번개로 내리치셨나이다. 이제 당신은 약탈하는 몽골인의 화살로 우리를 쓸어내리셨고 티르크인의 노예의 멍에를 우리는 어깨에 걸쳤나이다. 5절. 어찌나 자주 울려 퍼지던가 야만스러운 오스만인들의 입으로부터 쓰러진 우리 군대 위에서 부르는 그 승리의 노래가 어찌나 자주 당신의 아들들은 나의 조국 당신의 마음을 공격했나이까.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아들들로 인하여 당신의 아들들의 유골함으로 전락하였나이다. 6절. 도망치는 이는 숨었으며 그를 겨눈 칼은 그가 숨은 동굴에까지 이르렀으니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의 조국 속 그의 고향을 찾을 수 없었네. 산을 넘고 계곡을 내려가면 비탄과 절망만이 그의 동반자이니 발밑에는 피바다가 머리 위에는 불바다가 펼쳐졌네. 7절. 성이 있던 자리엔 이제 돌무더기뿐이고 행복과 즐거움은 오간데 없으니 죽음의 탄식과 흐느낌만이 이제 이곳에 울려 퍼지네. 그리고 죽은 자들이 흘린 피로부터 자유는 꽃피지 못하리. 또 고아에 불타는 듯한 두 눈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예속의 눈물이 떨어지네. 8절. 슬프도다 주여. 헝가리 민족에게 위기의 물결에 던져진 이들에게 그 비탄의 바다 위로 당신의 보호하는 팔을 펼치소서. 나쁜 운명에 의해 오래도록 찢겨진 그들에게 안식의 시간을 내려주소서. 이 나라는 과거의 미래의 죄에 대해 모든 죄값을 치렀나이다. 헝가리인의 조상은 중세 초입에 중앙아시아 서쪽에서 흘러들어온 우라르족, 핀우랄계 민족인 머저르족이다. 이 머저르라는 명칭은 머저르족을 이룬 초창기 7부족 중 가장 세력이 강했던 메제르 부족에서 유래했다. 기원 후 원년부터 우랄 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남하에서 남러시아의 스텝 지역으로 이동했고 5세기에 서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4세기 동안 동쪽의 티르크계 민족들, 그 중에서도 오노구르족과 세케이족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896년에 오늘날의 헝가리 영토인 카르파티아 분지 일대로 진입했다. 영어 국명 표기에 HUN이란 표현이 들어있어서 훈족의 후예가 아니냐는 속설이 퍼지기도 했지만 헝가리란 표현부터 훈족과 전혀 상관이 없다. 헝가리의 진짜 어원은 오노구르족이다. 이를 동로마인들이 코인의 그리스어 웅구리로 받아 적었고 다시 서유럽에서 라틴어 철자 UNGARI가 되었다가 중세 마렵에 철자 H가 첨가되면서 헝가리, 홍그리에처럼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오늘날 헝가리 역사학자들은 머저르족과 훈족의 연관성을 완전히 부정한다. 그래도 헝가리의 학교에선 훈족과 또한 아바르족까지 자신들의 역사로 가르치는데 머저르족이 헝가리 영토에 나타나기 오래전부터 훈족과 아바르족이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 보헤미아 지역까지 정착했다가 멸망했기 때문이며 민족 대침입기 머저르족이 티르크족의 영향으로 티르크화되어 아르파드 왕조의 정통성을 훈족과 연결시켰으며 민족주의적으로 훈족과의 친연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800년대 머저르족의 푸스타 초원 이주 정착에 따라 895년경에 판노니아 평원에 헝가리 대공국이 성립되었다. 유목 생활을 영위하던 머저르족은 푸스타 초원에 정착한 이후 슬라브족을 흡수하고 요새를 건설하며 농경민족이 되었다. 1000년에 건국되어 잠시 동안 공화국이 되었다가 1946년까지 존속했다. 크게 다음과 같이 시대를 구분한다. 1000년부터 1526년 독립국가로서 발칸반도 일대의 패권을 과시하던 시절로 1091년 라슬로 1세 시기부터 크로아트 왕국을 동군 연합으로 두었다.
1526년부터 1702년까지는 모하치 전투에서 헝가리군이 오스만군에 대패하고 나라가 3분할된 시절이다. 1702년부터 1867년까지는 합스부르크 군주국 및 오스트리아 제국 산하 헝가리 왕국 시절이다. 1867년부터 1918년까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절이다. 1918년부터 1919년까지는 헝가리 제1공화국 시절이다. 1919년부터 1946년까지 바다 없는 내륙국의 해군 제독, 왕 없는 왕국의 섭정, 호르티 미클로시의 헝가리 왕국 시절이다. 헝가리 왕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에게 탈탈 털리고 멸망하고 헝가리 제2공화국이 성립되었으나 소련의 압력으로 멸망하고 헝가리 인민공화국이 된다. 1956년 헝가리 혁명이 일어나 민주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1986년 이후 소련이 급속한 개혁을 채택하면서 1956년 이후 30년 만에 헝가리에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1989년 이후 모든 동유럽 국가들이 변화를 채택하자 헝가리도 온건한 변화를 시작했다. 1990년 복수정당제와 자유선거가 실시되고 그 결과 야당이 승리를 거두었다. 헝가리는 1990년에 이르러 완전히 사회주의 색채를 벗어버리고 철의 장막에서 벗어났다. 이후 헝가리에는 외국 자본이 유치되면서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시작할 수 있었다. 유럽의 경제난 때문에 헝가리도 여러 번 경제 혼란에 빠져들었었지만 사회주의 정권 시절에 벌어놓은 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웃나라인 불가리아나 루마니아보다는 사정이 훨씬 나은 처지였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와 함께 유럽연합 가입을 목표로 한 비셰그라드 그룹을 결성했고 타 동유럽 국가보다 비교적 순탄한 경제 발전으로 유럽연합 가입의 목표를 달성했다. 기후는 대륙성 기후이며 연평균 기온은 10.5도, 연평균 강우량은 600mm이다.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사이이고 여름 평균 기온은 영상 22에서 23도이다. 원산시와 기후가 비슷하다. 서울특별시의 겨울 평균 기온 영하 2도와 비슷한 편이나 여름과 연평균은 이쪽이 더 나은 편이다. 헝가리의 인구는 2024년도 기준 967만 6,135명이고 대부분은 헝가리인이지만 집시 31만 명, 독일인 18만 명, 루마니아인 4만 명, 슬로바키아인 3만 명, 기타 불가리인 등도 거주하고 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넘어가는 사이에 공산정부가 무너진 이후 1999년 나토, 2004년 EU에 가맹해 현재는 서방권에 있다. 또한 공산주의 시절 넘어온 중국계, 베트남계 등 아시아계 주민들도 있다. 전 세계의 헝가리인은 약 1,300만 명에서 1,470만 명 정도 있으며 그중 850만 명에서 98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인구가 헝가리 본토에 있다. 약 220만 명의 헝가리인들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서 헝가리 왕국 외부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했고 이 지역들은 오늘날 루마니아의 트란실바니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의 보이보디나 자치주, 우크라이나의 자카르파티아, 슬로베니아의 프레크무레, 오스트리아의 부르겐란트이다. 이 가운데 슬로베니아의 프레크무레는 헝가리어로는 무러비데크라고 부른다. 슬로베니아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정구역이 아니며 역사적인 지역도 아니다. 트리아농 조약으로 헝가리 왕국의 영토 중 슬로베니아인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을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보이보디나와 같이 떼주면서 넘어갔다. 이처럼 지금도 헝가리 주변국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등에 꽤 많은 헝가리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헝가리의 주요 민족인 머저르인들은 정착 이후 오랜 세월을 거쳐 주변의 게르만족, 슬라브족 등과 동화되었으며 서기 1000년경에 기독교를 받아들여 유럽 문화에 편입된 이후 약 1100년 동안 유럽의 일원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헝가리의 행정구역은 1개의 수도와 19개의 주인 메제, 23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주는 174개의 지구인 야라시로 나뉘며 수도 지역 또한 23구로 나뉜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시, 읍, 면 단위가 지방자치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한국과는 행정구역 체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옛 헝가리 왕국 시절부터 주인 메제가 헝가리의 1차 행정구역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헝가리 왕국은 71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별로 편차가 상당해 한국의 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매제도 존재했던 반면 2개나 3개의 지구로 구성된 매제도 다수 존재했다.
이렇게 규모가 작은 매제는 오늘날 한국의 시나 군보다 규모가 작은 것들도 있다. 대타협 이후에는 헝가리에도 산업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한때 시행되었던 도농 분리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생겨난 도시가 오늘날 헝가리의 23개의 시의 직접적인 기원이 되었다. 기존 야라시 내에서 도시적 형태를 띠는 거주 지역을 농촌 지역에서부터 분리시켰고 소위 말하는 도논 모양의 위오지가 형성되었다. 이는 도시 지역을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의도 외에도 다른 의도가 있었다. 옛 헝가리 왕국의 강역 중 오늘날의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의 트란실바니아, 세르비아의 보이보디나 자치주, 우크라이나의 자카르파타주, 오스트리아의 부르겐란트주, 슬로베니아의 프레크무레 지역 등에 해당하는 주들은 비헝가릭의 소수민족 비율이 높았다. 대타협 이후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머저르화 정책과 이주 정책의 결과 이런 외곽 지역의 도시에는 헝가릭의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되었고 도시와 주위 농촌 지역의 분리는 도시에 거주하는 헝가리계와 주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머저르계 소수민족 주민의 차별적인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일본에 의해 도농분리제가 시행됐을 때와 유사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도농분리제도 또한 도심 지역에 집중 거주하는 일본인과 주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행정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체결된 트리아농 조약에 따라 이후 헝가리는 국토의 3분의 2를 상실했고 이에 따라 기존 헝가리 왕국 본토 63개, 크로아티아, 슬라보니아 왕국 8개인 71개 주 중 완전히 상실하거나 일부를 상실한 주들이 다수 발생했다. 헝가리 측에 분할 없이 온전히 남은 주는 9개 정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헝가리와 주변 국가들이 소련 영향력 하에 동구권으로 재편되면서 국토 회복의 꿈은 요원해졌다. 이에 따라 잔존한 기존 주를 19개 주로 재편성해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다. 행정구역 재편은 주로 잔존 지역이 지나치게 과소한 지역들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합병이 이루어질 때 기존 지명은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이 때문에 오늘날 헝가리의 주 중에는 이름이 엄청나게 긴 경우가 몇몇 존재한다. 1996년 이후 헝가리 전역을 7개의 지역으로 나눴는데 순전히 통계 및 경제정책 편의상 설정된 지역이다. 정치, 행정 권한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 단체장이 선출, 임명도 없고 행정구역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문화적, 관습적으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와 같은 지역 구분이었지만 이들이 실제적인 행정구역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헌법에 명시된 행정구역이 아니지만 정책 편의상 지역별로 여러 1차 행정구역을 묶어 편성했다는 점에서 러시아 연방의 연방관구와 그 기능과 성격에 있어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중세 헝가리 왕국은 로마 카톨릭을 공인한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배계층과 교회 언어로서 라틴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당시 헝가리 왕국의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던 주 또한 코미타투스라 불렸다. 근대 이후에는 헝가리어로 메제라 불렸다. 코미타투스는 영어 카운티의 어원이 되는 단어로서 오늘날 헝가리 주 또한 영역으로 카운티로 번역된다. 일본어로는 현, 중국어로는 주로 번역되고 있다. 한국어로는 여러 명칭으로 번역되고 있다. 영어 번역으로는 군에 해당하는 카운티지만 영국의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광역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는 좀 더 드물게 카운티를 한국어 번역인 군이나 일본어 자료의 영향을 받아 현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 중세 이후 계속 이어져 오던 헝가리의 주 체제는 19세기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쳐 약간의 변형을 거쳤다. 산업화와 인구 변화에 따라 주의 지경이 조정 과정을 거쳤고 과소 지역의 주 몇 개가 합병되거나 월경지가 대대적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트란실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소수민족의 자치지역이나 왕실령 도시 등을 비롯한 전 근대적인 잡다한 행정구역들이 정리되고 통폐합 과정을 거쳐 일괄적으로 주로 전환되었다. 이 같은 통폐합 과정에서 기존 주의 명칭이 계속 남아 상당히 긴 이름의 주가 신설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헝가리 왕국의 수도권이라 할 수 있는 페슈트 필리시 솔트 키슈큰 주로 부다페스트 인근 여러 주가 합병을 거쳐 만들어졌다. 헝가리 왕국의 주는 산하에 대략 한국의 시, 군과 유사한 규모의 지구를 두고 있었다.
각 주는 그 인구와 규모에 있어서 편차가 상당히 심한 편이었다. 앞서 말한 페슈트 필리시 솔트 키슈큰 주나 비어르 주와 같이 한국의 도에 맞먹는 규모의 거대한 주가 있었는가 하면 고작 지구 두세 개로 구성된 미니 주도 존재했다. 이렇게 작은 주는 규모가 당시 한국의 웬만한 시나 군보다도 작은 수준이었다. 남아있는 다른 주에 비해 지나치게 규모가 컸던 페슈트 필리시 솔트 키슈큰 주는 남북으로 페슈트 주와 버치 키슈큰 주로 분할되었고, 규모가 과소한 주는 인접주와 통폐합 과정을 거쳤다. 이 밖에도 각 주의 지명이 약간씩 재조정 과정을 거쳤다. 부다페스트가 수도로서 주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인정받음에 따라 오늘날의 19개 주, 1개 수도라는 헝가리의 광역행정구역 체제가 완성되었다. 구조와 면적, 인구상으로는 대략 한국의 군과 유사하다. 다만 헝가리는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일본과 같이 시, 읍, 면 단계에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군과 같이 헝가리의 야리시도 광역행정구역인 주와 지방자치단체인 시, 읍, 면 사이 중간 단계에 위치한 2차 행정구역으로 그 지위와 기능이 몹시 애매한 편이다. 지구가 가지고 있는 애매한 지위와 권한을 반영하듯이 지구 단계에서는 강역 변동과 행정구역 개편이 잦은 편이다. 민주화 직후인 1994년에는 기존 지구를 바탕으로 이를 대체하는 소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하지만 이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개편으로 평가받아 2013년에는 다시 종전의 지구 제도로 환원되었다. 2015년에는 헌법 개정으로 부다페스트 23구의 각 구가 다른 지구와 같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서울의 26개 자치구나 광역시의 자치구, 자치군이 다른 시, 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2013년 기준으로 헝가리는 3,152개의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다. 지자체는 도시주와 읍, 면, 리가 있다. 각 주의 주도와 5개의 도시를 합쳐 23개의 메제이 바루시, 도시주가 존재한다. 도시주는 영역으로는 19세기 말 대타협 이후 도농 분리 정책에 따라 형성된 어반 카운티에서부터 기원하고 있다. 도시주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권한이 강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에 종속되어 있다. 주라는 명칭은 도시주가 속해 있던 지구에서 독립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도시주 외에 322개의 읍, 126개의 면, 2683개의 리가 존재한다. 헝가리는 현재 비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며 학자들이나 대중들에게 튀르키예, 싱가포르와 같은 비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산체제 붕괴 이후로 중도 우파 정권과 옛 공산당의 후신 정당인 사회당이 번갈아가면서 집권했지만 2010년 총선에서 사회당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복지정책 감축 등의 요인으로 참패하고 카타르 야너시 시절을 좋았던 시절로 추억하는 중장년층들의 지지가 피데스로 몰리면서 현재까지도 피데스 일당 독주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 피데스도 일기 집권기 때에 비해 강경 우파 노선으로 선회하면서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현재 총리 오르반 빅토르는 청년기에는 자유주의 성향을 지녔던 민주화 운동가였고 2000년대 중반까지도 자유주의 성향이 남아있었지만 2000년대 중후반에 급속히 강경 우익으로 전향하며 권위주의적 성향으로 유명하고 언론 매수와 사법부 사유화 등으로 악명이 자자하다. 그래도 복지정책을 없앴던 사회당 정권보다는 낫다면서 중장년층에서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2015년 이후 난민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날린 것을 시작으로 난민에 대한 초강경책을 주도하고 있다. 극단적인 초강경책 때문에 국제사회에 비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마이웨이식으로 실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유엔과도 난민 정책에 관련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난민에 대해 배타적으로 대하는 나라는 많지만 헝가리가 유독 많이 거론되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헝가리에서는 자국민이 난민을 도울 경우 그 자국민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법률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을 안 받겠다고 선언하는 나라들은 많지만 헝가리처럼 난민을 도왔다고 자국민에게 징역형을 받는 나라는 흔치 않다. 또한 헝가리의 정치인들이나 관료들 중 자국의 난민 정책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신들의 기독교 우파 성향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이들이 있는 것도 논란의 대상인 듯하다.
정책 자체도 물론 논란거리지만 그 정책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의 발언이 오히려 정책 자체보다도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난민 정책뿐만 아니라 오르반 빅토르 총리를 비롯한 헝가리 정계의 제노포비아 성향과 고립주의 성향, 기독교 우파 성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특히 제노포비아 관련으로 말이 많고 난민 정책에 대한 논란은 둘째치더라도 외국인의 헝가리 국내 체류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집권 이후에는 꽤 심해졌고 실제로도 제노포비아 지수 조사에서 헝가리는 심각한 축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헝가리는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배타적이고 쇄국적인 축에 속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흔히 그러하듯 나치즘과 파시즘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냉전 종식 이후의 오늘날의 동유럽 국가들이 종종 그러하듯 공산주의도 금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 정당이 많은 편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헝가리가 제2차 세계대전 시절 추축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역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극우 정당 중에서도 특히 요빅이라는 정당이 자주 거론되는 대상인데 네오나치 논란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정계에서 상당한 세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2018년 총선에서는 요빅이 사회당을 제치고 원내 제2당으로 크게 발돋움하기도 했다. 다만 지금은 성향이 많이 온건해져 야권 연대에도 참여하고 있다. 2020년 3월 30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코로나19 예방을 명분으로 총리가 무기한으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명령 하나만으로도 기존 법들의 무효화와 법안 통과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의회와 선거 역시 정지되었으며 유럽연합에게 경고까지 받았다. 총리가 통과시킨 법 중에는 정부의 코로나 정책을 문제 삼는 기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거나 격리를 어긴 사람에게는 8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도 있어 극단적으로는 나치 독일의 수건법과 비교되기도 했다. 결국 관련 법률은 유럽연합,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으로 3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헝가리의 총선은 지역구의 106석, 93석의 비례대표로 치러지고 봉쇄 조항은 5%이다. 두 개의 정당 연합에 적용하면 10%로 올라가고 세 개면 15%까지 올라간다. 비례대표는 동트 방법으로 배분한다. 2014년 총선부터는 소수민족에게도 의석을 할당하지만 0.27%가 넘어야 의석이 배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 제도 때문에 피데스의 일당 독재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2024년 기준 헝가리의 세계의 자유지수는 정치적 권리 24점, 시민적 자유 41점을 더해 총 65점으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다. 같은 비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싱가포르의 청점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이기는 해도 헝가리보다 훨씬 낮은 48점이고 튀르키예는 33점으로 아예 자유롭지 않은 나라로 분류된 데다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도가 헝가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66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민주적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독재라고 하기도 어렵다. 다만 오르반이 집권한 직후 집계된 2010년 세계의 자유지수는 정치적 권리 37점, 시민적 자유 54점으로 총 91점, 세계에서도 최상위권이었고 2018년까지만 해도 헝가리가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된 것을 감안하면 오르반의 집권기에 헝가리의 자유가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헝가리 국군의 정식 명칭은 헝가리 방위군이고 이전에는 헝가리 인민군으로 불렸다. 1848년 5월 16일 합스부르크 가문에 저항하던 헝가리 혁명 중에 창군되었다. 혁명이 진압되면서 사라졌으나 1867년 대타협으로 헝가리 왕국이 오스트리아 제국의 파트너로 부활하면서 재창설되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군 산하의 세계 주요 육군 중 왕립 헝가리 홈베드가 바로 그것으로 평시에는 제국 전쟁성이 아니라 헝가리 왕국 자체의 국방성에 속한 독립성을 보장받았다. 헝가리인이 자신들의 군대인 홈베드에 지원을 몰아주었기에 생각보다 탄탄한 기반을 자랑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크로아티아, 슬라보니아 왕국의 방위군인 도모브란스트보 또한 간접적으로 휘하에 두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는 동맹국으로 참전했다. 181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무너지면서 헝가리 왕국의 군대로 독립했다. 호르티 미클로시 제독이 헝가리 왕국군 육군을 이끌었다. 제독이 육군을 통솔했고 왕국군이었지만 왕은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이 주축으로 한 추축국에 참가했고 유고슬라비아 침공에 참전했다. 또한 우이비데크에서 페케테 헐미, 체이드네르 페렌체 무장친위대 대장에 의한 학살이 발생하기도 했다. 1942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전했다가 헝가리 제2군이 거의 전멸했다. 전세가 많이 기운 1944년 바르샤바 봉기 당시에는 나치 독일이 헝가리군의 진압을 명했지만 거부했다. 이는 예로부터 폴란드와 헝가리 간의 국민 감정이 좋았던 탓도 있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도 사이좋게 갉아먹었다가 1951년 헝가리 인민공화국이 선포된 지 2년 후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 휘하의 당군인 헝가리 인민군이 설립되었고 1989년 공산정권이 무너지면서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헝가리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총참모장은 2021년부터 계속 중장이 맡고 있지만 상장 계급이 속해 있는 걸로 보아 지금도 상장이 총참모장을 역임할 수 있는 걸로 보인다. 헝가리인들이 소련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공산권 계급장을 사용하지 않고 민주화가 되자마자 전체적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대와 유사한 모양으로 계급장을 바꾸고 특기를 색깔로 표시하는 것도 오스트리아, 독일과 판박이인 등 헝가리 인민군 시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인적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현역이 29,700명, 예비역이 13,000명 수준이었다. 2차 대전 이후로 징병제를 도입했고 공산주의 시절 내내 유지했지만 당시 헝가리 인민군 복무 환경은 열악하기로 악명 높았다. 민주화 이후 계속 논란이 되었다가 2004년 이후로 평시 징병은 폐지되었다. 2024년 기준 헝가리의 1인당 GDP는 23,008달러로 선진국의 최소인 그리스보다 살짝 아래이며 폴란드와 함께 중진국의 최대 수준이다. 헝가리는 견실한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아우디는 헝가리 죄르에 있는 현지 공장에서 TT, A3 등을 생산한다. 변속기 업체인 ZF도 헝가리 현지 공장이 있다. 한국 삼성전자의 TV 공장, 삼성 SDI와 SK온의 배터리 공장이 있다. 짐바브웨 달러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화폐를 발행한 적도 있다. 1940년대 공산화 직후부터 1950년대 전반기에 걸쳐 스탈린주의식 경제정책을 펴왔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던지라 인민들의 불만이 매우 컸고 이는 1956년 헝가리 봉기의 원인이 되었다. 헝가리 봉기가 유혈 사태로 마무리된 이후에 집권한 카다르 야노시는 외교적으로 소련의 눈치를 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걸어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헝가리는 개방 정책과 소규모 자연기업의 육성으로 제법 풍족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방으로부터 막대한 외채를 빌렸었기 때문에 1980년대에 침체기가 시작되었고 국가 예산의 상당수를 외채 빚을 갚는 데 허덕였다. 그래도 폴란드와 루마니아 같은 이웃 나라들보다는 사정이 나았기는 해서 고르바초프가 헝가리를 방문하고 나서는 여기가 바로 소련의 미래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였다. 1989년 동유럽 혁명 이후로 중도 우파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체코슬로바키아를 제외한 타 동유럽 국가들보다는 낫다고는 해도 확실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는 매한가지였다.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드디어 경제적으로 성장하나 싶었지만 2000년대 중후반에는 다시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헝가리는 국내 축적 자본이 적기 때문에 외국 투자 자본, 특히 독일의 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서방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자 IMF 구제 금융을 해야 했다. 이는 사회당의 몰락 원인이 되었다. 2011년 이후로는 꽤 성장률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임금 상승률이 향상되고 2016년에는 IMF 등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구제 금융을 전부 상환함에 따라 확실히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2014년경부터는 국가 주도로 자동차, 전기, 전자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외국 자본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투자 유치 성과로 프로젝트가 98건, 투자 금액은 43억 유로로 전년 대비 23%가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에 집중적인 프로젝트 유치가 이루어져 총 36건, 26억 6천만 유로의 투자액을 기록했다. 이 중 BMW는 헝가리에 10억 유로 규모의 신규 공장 건설을 결정했다. BMW는 유럽에 12개의 공장이 있는데 동유럽의 공장이 지어지는 것은 헝가리가 최초이다. 이로써 헝가리는 독일의 3대 자동차 회사인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 벤츠가 모두 진출한 국가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괜찮게 선방한 셈이다. 한편 한국 기업들도 헝가리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 자본에 맞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공장 증설이 필요했고 때마침 헝가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던 것이 시기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헝가리에 진출한 가장 대표적인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타이어가 있다. 한국타이어는 2006년 진출해 현재까지 총 3차 공장 증설을 마쳤고 4차 증설을 계획 중에 있다. 총 투자액은 2017년 기준으로 9억 유로에 이른다. 헝가리 투자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헝가리에 투자한 국가 중 한국이 6억 유로로 상반기 투자 유치 금액의 29%, 1위를 기록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 대기업의 투자 및 이로 인한 협력, 중소기업들의 진출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덕분에 최근 헝가리 내에서 한국과 한국 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여러 애로사항 해결 등의 헝가리 투자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이 매우 호의적인 분위기로 대하고 있다고 한다. 헝가리 경제의 취약점으로는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 자본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특히 EU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헝가리의 외국인 투자와 수출입의 70에서 80%가 EU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기술력과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우수하지만 국내의 축적 자본이 빈약한 헝가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하다. 헝가리 경제가 EU, 특히 독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EU의 경기가 불황을 겪을 경우 헝가리도 그 여파에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헝가리 정부에서도 이를 개선하고자 2010년대에 들어서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 비EU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를 늘리고 있는 중이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실업률이다. 2000년대 후반 이후 헝가리의 외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이는 헝가리의 내수 시장을 노린다기보다는 EU 시장 전체를 염두에 둔 생산기지라는 성격이 강하다. 헝가리 정부도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이런저런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 기업의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내고 있다. 문제는 헝가리의 실업률이 2020년 2월 기준 완전 고용이 3% 수준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실업률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헝가리에서 전문 기술을 가진 고급 인력들이 미국, 영국, 서유럽 등으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두뇌 유출로 인해 20, 30대 직장인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자리가 많아진 것이다. 즉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구할 사람은 없고 필요한 사람들은 미국, 영국, 서유럽 등으로 떠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 기업 입장에서도 직무 능력을 갖춘 인력을 찾기 힘들고 이게 임금 인상의 요인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헝가리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기존 0.9%에서 역대 최저치인 0.75%로 전격 인하했다. 헝가리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1년 6월 금리 완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월 22일 헝가리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0.9%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7월 27일 헝가리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2%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서 9월 21일 헝가리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6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12월 14일 헝가리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2.4%로 0.3% 올렸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기계와 장비가 53%, 이외 다른 제조품들이 30%를 차지하고 수입품 역시 기계, 장비 등의 제조품이 70%를 차지한다. 인텔의 회장인 앤드류 스티븐 그로브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 유대인이다. 율리시스로 유명한 제임스 조이스는 1928년 부다페스트를 여행하곤 여긴 유다페스트라라고 글을 남긴 바가 있는데 여기서 유다는 주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만큼 유대인이 많은 곳이라는 의미였고 부다페스트에는 유대인이 꽤 많이 살고 있었다. 앤드류 그로브도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달아나야 했다. 그로브의 헝가리식 이름은 그로프 언드라시 이슈투반이다. 볼펜을 발명한 헝가리인 기자인 비로 라슬로 요제프도 유대인이다. 헝가리도 다른 동유럽 국가들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나라로 타 동유럽 국가들은 동구권 체제 붕괴 이후에 인구 감소가 시작한 반면 헝가리는 이미 1981년 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나라이다.
1980년대 헝가리의 출산율은 대략 1.7에서 1.8 정도를 기록하는 수준으로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1960년대에 이미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였다. 그래도 이민 오는 사람이 많아서 세르비아나 루마니아보다는 인구 감소폭이 덜한 편이다. 헝가리는 1980에서 90년대까지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 거의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이후 한국이 자살률 1위를 하게 된 2000년대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자살률이 감소하고 2010년대 들어서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자살률이 높아 타 유럽인들에게 전반적으로 우울한 나라라는 관념이 자리 잡아 있었으며 실제로도 그랬다. 헝가리의 피아노 연주자 셰레시 레제가 1933년 발표한 노래 글루미 선데이가 있다. 노래 자체도 우울해서 원곡은 가사가 없지만 그 뒤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헝가리어 가사는 연인이 일요일에 죽어서 늘 일요일만 되면 슬퍼하다가 결국 일요일에 자살하는 내용이다. 도시전설이 조금 섞여 과장되었지만 노래를 듣고 자살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헝가리는 치과로 유명한 나라이다. 그 이유는 각 지역에 1000개의 치과가 있으며 치과 서비스 부문에서 발달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 헝가리 치과 의료 관광이 있을 정도이다. 헝가리의 종교는 카톨릭, 정교회, 개혁교회, 루터교회의 종교가 우세한 지역이다. 종교적 분포가 티서강을 경계로 크게 동서로 나뉘는 모양새다. 헝가리는 동로마 제국 시대의 일정 부분만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10세기의 왕이었던 성 이슈투반이 스스로 교황에게서 세례성사를 받고 교구를 설정하면서부터 이 나라는 체코, 폴란드와 함께 중부 유럽의 대표적인 카톨릭 국가가 되었다. 헝가리는 중세에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 세력에게 국토의 대부분을 점령당해 교회도, 백성도, 2등 시민 내지는 식민지 상태의 오역을 겪어야 했다. 이후 이슬람 세력이 물러가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일궈내서 1차 세계대전까지는 중앙유럽의 강자로 위세를 떨치며 살았다.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는 현재의 4배 이상이었고 교회도 강성했다. 하지만 1차 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고 2차 대전 이후에는 헝가리가 공산주의 블록에 속하게 된 후 교회에 대한 제한과 핍박이 시작되었고 헝가리 카톨릭은 다시 고난의 시기를 맞게 된다. 헝가리식 공산주의가 과거 동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북한이나 루마니아에서는 수천 수만 명의 군중 집회, 집체예술, 집요한 감시로 상징되는 이오시프 스탈린식 공산주의가 이루어진 것과 다르게 헝가리는 동독처럼 형식적, 법적 자유를 인정하는 형태의 체제를 견지했다. 당시 부다페스트에는 중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유대교의 랍비 신학교가 운영되어 랍비들을 길러냈고 미사 거행이나 신학교 운영도 허용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인들에게 아무런 사회적 차별과 구속이 없었지만 실제로는 가혹한 탄압이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사제들은 자유롭게 전례를 집전하고 사제관에서 살 수 있었지만 실제 많은 사제들이 사제관과 성당 외에는 일체 외출할 수 없었고 모든 편지와 만남이 철저히 감시되는 시기였다. 공산주의 혁명 전에는 전국 중고등학교의 70% 이상을 카톨릭 교회가 운영했지만 혁명 후에는 전국에 8개만 남기고 모두 국유화되었다. 미사와 신학교는 허용되었지만 성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사는 금지되었고 성당의 개축을 위한 예산 집행도 불가능했다. 열렬한 종교인들은 이따금 공산주의 정권 당국으로부터 개인당 20kg 이하의 집만 꾸려서 저 멀리 시골 마을로 신속히 이사하라는 사실상의 추방 명령을 받곤 했다.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해서 인민들이 자유를 외쳤던 프라하의 봄보다 정확히 12년 전 헝가리에서는 그런 인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그 인민봉기도 소련의 탱크에 짓밟히고 진압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화와 공산당 붕괴를 외치는 지식인들과 학생들의 정신적 지주로 민드센티 요제프 추기경이 등장했고 훗날 2019년 2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가경자로 선포되었다. 민드센티 요제프 추기경이 1956년 구속 감금되자 헝가리 카톨릭 교회와 공산 정권의 관계는 급속히 나빠졌다. 공산주의 정권은 감옥에 갇혀 헝가리 인민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던 민드센티 추기경을 함부로 처단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서구의 외교적 노력에 힘입어 20년 뒤인 1976년 국외 망명길에 오른다. 이 사건은 공산주의 정권도 결국 추기경을 꺾을 수 없었다는 의미로 헝가리 인민들의 가슴에 남게 된다.
동유럽 혁명 이후로는 완전한 수준의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었지만 이내 유럽을 휩쓴 세속화 열풍과 핍박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난점이 매우 많다. 헝가리 카톨릭 교회도 현재 사제나 수도자를 지망하는 성소자가 턱없이 모자라고 특히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지 못해 고민이다. 오랫동안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들인 대부분의 부모들은 교리 지식이 거의 없고 교회는 아직 이런 큰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큰 문제다. 과거 공산주의 시절 돌보지 못한 건물과 문화재를 관리할 재력과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면목상 신자 수도 계속 줄고 있고 교리 교사나 신학자 등 교회의 일꾼들도 크게 모자란다. 그러나 다른 면도 있다. 최근 헝가리 교회는 독일처럼 종교세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아무런 강제 조항이 없는 세금인지라 아직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데 이 종교세를 내는 평신도들의 숫자와 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 정권 치하에서 견뎌낸 고난과 지켜낸 도덕성에 대한 보답에서인지 카톨릭 성직자와 수도자는 헝가리에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한다. 현재 통계는 인구의 약 40%가 카톨릭 신자이고 1990년 공산주의 붕괴 당시 전무하던 카톨릭 교회 개통의 초중고 미션스쿨이 급속히 그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헝가리 최초의 왕인 이슈투반 1세는 카톨릭 성인이다. 헝가리 정교회에서는 2000년 8월 21일 부다페스트에 있는 성 이슈투반 성당에서 성 이슈투반을 성인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성 이슈투반은 그리스도교가 카톨릭과 정교회로 분리된 1054년 이후 카톨릭의 성인이 정교회에서도 성인으로 공식 인정받은 첫 사례가 되었다. 헝가리의 마지막 왕인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황제로 더 유명한 카로이 4세는 카톨릭의 복자이다. 다시 말해 헝가리 최초의 왕과 마지막 왕이 나란히 카톨릭의 성인과 복자라는 것이다. 성 이슈투반 왕관의 영토라는 옛 명칭이 아깝지 않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헝가리의 개혁교회와 루터교회 신자 비율은 각각 11%, 2% 정도이다. 체코의 개신교가 합스부르크 지배와 공산 정권을 거치며 사실상 거의 영향력을 잃은 것을 감안하면 동구권에서는 유일하게 개신교가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6세기에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고 헝가리 개혁교회가 설립되었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들의 절반 이상이 데브렌첸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에 대부분 몰려있다. 옆 동네인 루마니아와도 연관이 있는데 트란실바니아 지역이 대부분 과거에는 헝가리 땅이었다가 1차 대전이 끝나고 트리아농 조약으로 루마니아에 할양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개신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들은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초기에 카톨릭 성직자들이 피신한 공백을 개신교 목사들이 차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오스만 측에서도 카톨릭보다는 개신교가 말도 통하고 통제하기도 쉽다고 생각했는지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다. 카톨릭은 교황조차도 회칙, 교서, 헌장들을 그냥 따라야 해서 타협의 여지가 거의 전무한 데 비해 개혁교회는 탈중앙 집권적이고 지역적 특색이 강해서 타협의 여지도 있고 수가 틀리면 힘으로 찍어 누르기도 쉬웠다. 하지만 오스만의 지배를 벗어난 뒤에도 골수 카톨릭인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한때 강경하게 탄압을 받거나 여러모로 차별받는 등 수모를 겪기도 했으나 합스부르크가 나중에 개신교의 유화적인 자세로 돌아서면서 한동안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개신교 지부는 생각보다 많은 숫자를 차지했고 제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많은 지역 상당수가 졸지에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로 들어가고 데브렌첸 등 소수 지역만이 온전한 헝가리 영토로 남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루마니아의 트란실바니아 지역이나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헝가리계 주민들 사이에서는 헝가리 본토인들보다 개신교 신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루마니아 거주 헝가린들의 경우 47%까지 올라갈 정도였다. 그리고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있는 개신교 예배당들을 가보면 대부분 헝가리 국기를 걸어놓고 현지어가 아닌 헝가리어 위주로 예배를 드린다. 현재 헝가리 개혁교단은 다른 나라의 칼뱅주의 교회와 비슷하게 장로제이나 독자적 특징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신학적 성향과 다르게 역사적 이유로 세속적 윤리에 대한 관점이나 정치적 성향은 생각보다 반공 보수적인 편이다. 아예 요빗과 개인적으로 발이 닿아 있는 목사들도 많다. 차우셰스쿠를 끌어내린 1989년 루마니아 혁명도 헝가리인 교회를 건드린 게 시발점이었다. 헝가리의 언어는 헝가리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헝가리어는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에도 사용자가 존재하고 있다. 헝가리 안에도 다른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인, 집시, 루마니아인 등도 대부분 헝가리어를 구사할 줄 안다. 주요 외국어는 헝가리 인민공화국 시절에는 러시아어였지만 민주화가 되면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다. 반면 반러 감정 때문에 러시아어는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러시아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주요 외국어로는 배우고 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에서 독일어가 가장 인기가 많고 독일어는 할 줄 알지만 영어는 못하는 사람도 많다. 헝가리인들에 의하면 독일어권인 오스트리아랑 가까워서 독일어에 상당히 친숙하다고 한다. 실제로 초등학교부터 독일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헝가리는 프랑코포니의 참관국에 가입되어 있다. 헝가리인들의 아시아적 특성이라면 그들의 언어에도 있다. 이들의 언어는 우라러족에 속하며 언어 체계는 동아시아와 유사한데 날짜 표기를 유럽에서 널리 쓰이는 일, 월, 년 방식이 아닌 동아시아에서 널리 쓰이는 년, 월, 일 방식을 쓴다. 유럽에서 년, 월, 일 방식을 주로 쓰는 언어는 헝가리어 외에 리투아니아어와 바스크어 정도이다. 그런데 국제 표준인 ISO 8601은 사실 년, 월, 일 방식이다. 헝가리인들의 성명 체계 또한 동아시아의 나라들처럼 성이 먼저 오고 이름이 나중에 온다. 물론 유럽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필요에 따라 이름, 성 방식을 드물게 쓰기도 하지만 성, 이름의 방식이 공식적이자 일반적인 이름 표기 방식이다. 주소를 적을 때도 일반적으로 작은 행정구역에서 큰 행정구역을 적는 서구권과 달리 동양처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이런 식으로 큰 곳에서부터 작은 곳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과 상반되게 또 한편으로 헝가리는 타타르의 침공, 오스만 투르크의 침공에 맞서 비기독교 세력으로부터 유럽과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희생을 감내했다는 점에 대해서 유럽인으로서의 역사도 가지고 있다. 수렵 채집, 목축, 유목 및 방목으로 살았던 우랄계 머저르족은 유럽에 정착한 이후 게르만족, 슬라브족 등 주변 민족들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동시에 머저르 고유의 문화 역시 간직하면서 현대 헝가리인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과거 헝가리 왕국의 영토가 현재 헝가리보다 훨씬 넓었기 때문에 헝가리 문화는 트리아농 조약 이전 헝가리 왕국의 영토였던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의 자카르파티아, 루마니아의 트란실바니아, 세르비아의 보이보디나 자치주 등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헝가리의 농촌 풍경은 동양과 매우 유사해 1989년 이후에 유럽 민속학자와 풍속 연구가들에게 흥미있는 연구 사료였다. 이는 머저르인의 이동 이후 1000년이 넘도록 헝가리인이 아시아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헝가리의 미술품과 건축물은 로마네스크, 고딕, 바로크, 아르누보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음악에 있어서는 프란츠 리스트, 버르토크 벨러, 리게티 죄르지, 치프라 죄르지, 에르네 도우나니, 페렌츠 에르켈 등의 세계적인 음악가가 있다. 헝가리의 클래식 음악은 프란츠 리스트가 하이든과 브람스의 음악을 바탕으로 집시 음악 및 터키 음악의 요소를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되었다. 참고로 프란츠 리스트는 자신을 머저르족의 후예라고 생각했으나 헝가리어는 구사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헝가리 민요는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악기 연주를 생업으로 삼는 집시들에 의해 전승,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시 영향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프란츠가 1846년부터 1885년에 걸쳐 작곡한 19편의 헝가리언 랩소디는 이후 헝가리 음악의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의 후배 헝가리인 작곡가들은 당시 서구 음악을 바탕으로 헝가리네 집시 음악의 음계와 가락, 리듬과 오스만 투르크의 군악대 음악의 요소를 접목하는 방식을 이어가며 헝가리 고전 음악을 확립했다.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이 접목된 헝가리 음악은 19세기 후반 서유럽 각지에서 이국적인 동양 음악의 한 갈래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시절 일련의 록 밴드들이 영미권의 펑크 운동에 자극받아 공산당 정부의 검열과 압박을 버텨가며 나름대로의 펑크 음악을 발전시킨 적이 있다. 대표적인 밴드로는 아틸라 그랑피에르의 바그타조 할로트 키믹이 있으며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펑크 음악에 결합해 독특한 공연을 펼쳐 헝가리 청년들의 인기를 끌었다. 공산정권 시절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글램록이나 헤비메탈도 들어왔다.
대표적인 밴드로는 너지페로의 베아트리체, 비키니 등이 있다. 베아트리체는 당국의 탄압으로 1981년 해체됐다가 1987년 동구권 자유와 바람을 타고 재결성한 역사가 있다. 1945년 나치 정권이 패망하고 제2차 세계대전도 종전하면서 이로 인해 문학도 변화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망명 예술가들의 기한으로 유대인이거나 전쟁에 비협조적, 반대한다는 이유로 탄압받아 외국으로 망명을 간 사람들이 해방과 동시에 고향으로 되돌아오며 문학 활동을 재개했다. 진보적 공산주의 작가들이 헝가리로 돌아와 이전에는 발간되지 못했던 소련 문학이 번역 및 출판되고 진보적 좌파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회의, 별의 잡지가 발간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커샥 로요시의 아방가르드 이념과 신념을 보급한 동시대인이라는 작품이다. 이 시대의 문학은 정치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화로 전락하며 사회 현실을 목적화하거나 낭만적인 미래를 제시하도록 만들었고, 문학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색채를 잃게 되어 사회주의 리얼리즘화되어 갔다. 문화생활은 국가가 엄격하게 감독함으로써 자유로운 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많은 창작자들이 그러한 사회 환경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침묵을 거부한 창작자는 끌려가 처벌받게 되었다. 사회노동당 출신의 정치인 카다르 야노시는 매우 실용적인 지도자로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1956년 혁명 이후 문학가들은 뚜렷하게 두 성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공산주의에 반항하다가 투옥, 탄압당하는 문학인과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문학인이었다. 더르버시 요셉의 중심으로 작가연합이 다시 구성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예술활동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헝가리 문학이 쇠퇴하지 않기 위해 세계 문학의 조류를 소개하는 커다란 세상이라는 잡지가 등장했고, 비평가나 문학사가, 작가들이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색채의 문학이 등장하게 된다. 60년대가 오고 카다르 체제 아래에서 정치적 탄압이 줄어들자 필린스키, 베에레시, 유하스, 라슬로 모어이너지 등이 새로운 시학적 언어를 사용한 서정시를 선보이고, 최종적으로는 세 번째 나래가 출판되기에 이른다. 70년대부터 유럽의 책들이 헝가리에 소개되기 시작하며 탈냉전 사상이 헝가리에서 발흥하게 된다. 그렇게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헝가리에 수용되기 시작했고, 콘라드 데르디가 이 시기 유명한 작가이다. 80년대 이후로는 사실상 문학가들이 당의 원칙에서 벗어나 활동하기 시작하고, 작품이 얼마나 당의 사상과 부합하는지는 더 이상 가치 판단이 되지 못했다. 이전 시대에는 정책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작가를 구금하거나 작품을 강제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문학 활동에 대한 탄압과 감시가 느슨해지게 된다. 1986년 이전까지 금기로 여겨지던 체제 비판적 작품이 미친듯이 나오게 되었으며,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향하는 작가들도 등장하게 된다. 헝가리의 작가, 시인, 문학 번역가였던 데즈 탄도리는 시적 표현의 전통을 거부하고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새로운 시를 만들고자 했다. 민주화 이후 헝가리 문학은 이념에 묶이지 않고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과 아방가르드가 문학에서 주류를 잡았다. 데즈 탄도리의 유산으로 인해 기존의 글 형식을 파기하는 작품이 나오며, 세로로 띄어쓰기 없이 한행을 구성하거나 글자 대신 숫자만으로 시를 쓰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케르테스 임네가 200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크진 않지만 나름 유명한 영화와 영화 감독들을 배출한 나라이기도 하다. 얀초 미클로시, 일디코 옌예디, 코르넬 문드럭초, 벨라 타르, 라즐로 네메스 등 동유럽 영화계에서 의외로 비중이 있다. 한국에서도 간간히 소개되는 편이다. 토리노의 말이라든가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사울의 아들, 화이트 갓, 주피터스 문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헝가리의 전통 의상은 지역마다 조금씩 무늬와 특징이 다르다.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헝가리의 전통 의상은 화려한 색채의 옷에 수놓아져 있는 꽃 문양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 의상은 크게 백성층과 왕족 및 귀족층의 의상으로 나뉘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전통 의상의 대부분은 백성층의 의상이라고 보면 된다. 한복이나 치파오처럼 전통 의상 자체를 칭하는 단어는 없고, 특정 지역 명칭 다음에 헝가리어로 전통 의상을 뜻하는 네프 비셸레트를 붙인다. 와인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화이트 디저트 와인인 토카이 아스 와인이 있고, 당도에 따라 별 3개에서 6개로 등급을 나눈다. 별이 많을수록 달고 비싸다. 별 6개보다 높은 등급은 아스주 에센시아와 에센시아가 있으며, 에센시아가 최상급이다.
레드와인으로는 에게르 비커베르가 유명하다. 뜻을 직역하면 황소의 피이다.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1세가 헝가리를 정복하기 위해 침공했을 당시 에게르 성에서 공선전을 벌일 때 오스만 제국 병사들 사이에 헝가리 병사들이 마시는 와인에 황소의 피가 섞여 있어 지치지 않고 저항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헝가리 장병들은 이 와인을 얼굴에 바르고 싸웠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에게르 성이 함락되었고 헝가리는 정복당했지만 당시 대제국의 저항에 맞서 싸웠던 조상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와인에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 밖에 팔린카라는 술이 유명하다. 알코올 도수는 40도에서 70도까지 다양하며 과실주를 증류해서 만든 브랜디의 일종이다. 살구, 사과, 자두, 체리 등의 과일향이 첨가되어 있으며 특징은 고량주와 같이 독하면서 금방 술이 오르지만 금방 깬다. 고량주와 차이점은 뒷맛이 고량주와 같은 독특한 향이 없고 깔끔하다. 유럽의 알아주는 주당 헝가리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술이며 토카이 아수는 한국에 수입이 되지만 팔린카는 아직 수입해서 파는 곳이 없다. 헝가리의 전통 수프인 구야시는 유럽 전역에서 유명한 요리이다. 일반적으로 굴라시라 알려져 있지만 헝가리어 본토 발음은 구야시이다. 굴라시가 왜인지 한국에서는 육개장과 비슷한 맛이 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굴라시 외에 파프리카가 잔뜩 들어간 수프로는 헐라슬레가 있으며 특히 버열한 마을에서 즐겨 먹는다고 한다. 재료나 조리법에서 매운탕이 연상되지만 당연히 덜 맵다. 또한 윈터 살라미를 비롯한 돼지고기도 아름아름 알려져 있다. 헝가리에서는 멍걸리처라는 품종의 돼지를 기르는데 일반적인 돼지와 다르게 털이 북실북실한 것이 특징이다. 헝가리는 질 좋은 식재료가 풍부한 땅이기 때문에 단순한 고기나 감자 요리도 재료 맛으로만 먹을 수 있을 정도이며 실제 과일 맛이 나는 과일 주스나 셔벗도 굉장히 다양하다. 헝가리에 가면 꼭 치즈나 유제품으로 만든 디저트, 고기를 먹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런데 헝가리 음식들은 어째서인지 엄청난 소금간 때문에 조금 먹기가 괴롭다. 현지인들이 가는 레스토랑 중에서는 1인분에 징그럽게 많은 양을 주는 곳도 꽤 있다. 헝가리인들이 그 정도를 먹는 듯하다. 이러한 식습관 때문인지 2013년 OECD 자료에 따르면 비만율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다. 당시 영국을 제치고 유럽 최상위를 차지했다. OECD가 발간한 비만 업데이트 2017에 따르면 헝가리 인구의 30%가 비만이다. OECD 보건의료 항목에서도 암으로 인한 사망률 1위는 헝가리로 나왔는데 이 역시 식습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작은 나라지만 오래전부터 스포츠 강국으로 명성이 높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1938년과 1954년에 월드컵 준우승을 했을 정도의 강팀이었다. 1950년 6월부터 1956년 2월까지 A매치 50경기에서 42승 7무 1패로 가히 유럽 최강의 팀이었으며 역대 최고의 대표팀을 뽑을 때 반드시 두 손가락 안에 드는 팀이다. 유일한 1패는 1954년 월드컵 결승전 서독과의 경기였다. 1953년 11월 홈 구장인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는 절대로 지지 않던 잉글랜드를 6대3으로 개박살을 내버렸다. 잘 안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월드컵 역사상 첫 상대가 바로 헝가리였다. 이날 헝가리의 9대0 승리는 월드컵 최고 점수차 경기로 남게 되었고 28년 후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엘살바도르를 10대1로 이기면서 기록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된다. 1950년대 황금기 팀을 이끌었던 핵심 선수는 페렌츠 푸스카스, 산도르 코츠시스, 히데그루티 난도르 등이었고 이 중 가장 유명한 선수는 푸스카스다. 당시 이들의 별명이 매직 머저르였다. 대한민국의 월드컵 역사상 첫 실점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국제축구연맹 피파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멋진 골을 넣는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인 푸스카스 어워드의 이름이 바로 이 선수의 이름을 딴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는 아예 월드컵 본선 진출조차 버거운 약체로 추락해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못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 메이저 대회에 나타난 것도 UEFA 유로 2016과 UEFA 유로 2020 정도이다. 리그는 램제티 버이녹샤그 1이 운영되고 있다. 2008년 유럽 야구 선수권 대회 슬로바키아 트르바나조 예선 경기에서 1승 3패를, 201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조 예선에서도 1승 3패로 4위를 기록했다. 2013년 대회에서는 디비전 C조에 배정받아 7위로 마쳤다. 2015년 대회는 4위가 되었다. 2022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B조 대회에서 슬로바키아를 8대1로 꺾고 사상 첫 A조 승격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 해에 열린 A조 대회에서 현격한 기량 차이를 보이면서 전패를 거두고 꼴찌로 강등되었다. 하지만 2022년 대회와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24년 B조 대회에서 절치부심을 거듭해 오전 전승을 거두고 최종 라운드에 진출해서 세르비아를 11대1로 꺾고 1년 만에 복귀하게 된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절이던 1896년 아테네 올림픽부터 독자적으로 참가하고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인 1920년 앤트워프 올림픽과 동구권이 보이콧한 1984년 LA 올림픽을 제외한 모든 동아계 올림픽에 빠지지 않고 참가했다. 헝가리는 동구권 공산 국가들이 스포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전부터 스포츠 강국이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종합 3위의 위협을 달성한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다른 동구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산권 방식의 스포츠 육성 정책을 병행하며 작은 나라이면서도 메달 종합순위 10위 안에 드는 스포츠 강국의 위엄을 자랑했다. 헝가리는 역대 하계 올림픽에서 모두 167개의 금메달을 획득, 세계에서 8번째로 하계 올림픽 금메달을 많이 딴 나라이다. 강세 종목으로는 펜싱, 수영, 카누, 근대 5종, 수구 등이 꼽히며 특히 근대 5종과 수구는 헝가리가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나라이다. 내륙국인데도 수영, 카누, 수구 같은 수상 스포츠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헝가리는 내륙국이긴 하지만 자연환경적으로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발원한 여러 하천이 헝가리 분지를 거쳐 다뉴브 강으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수중 시스템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중부 유럽에서 가장 큰 호수인 벌러턴 호수가 헝가리에 있다. 헝가리가 내륙국이라 바다가 없어서 그렇지 괜히 물의 나라로 불리는 것이 아니다. 동구권 붕괴 이후 다른 공산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육성 프로그램도 붕괴하면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종합순위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3개에 그치며 종합순위 21위까지 떨어졌으나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펜싱, 카누, 수영 등에서 다시 금메달을 따며 금메달 8개의 종합순위 9위로 다시 10위권에 복귀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8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로 종합 12위를 기록했다. 반면 동계 스포츠는 다소 부진한 편이다. 국토 전체가 평탄해서 알파인 스키나 노르딕 스키를 즐기기에는 부적합하고 헝가리에 사는 사람들은 스키를 타기 위해 차를 타고 오스트리아로 갈 정도이다. 부다페스트에서 자가용으로 2시간이면 오스트리아로 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빙상 종목을 육성하려 하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동계올림픽에는 빠지지 않고 모두 참가했으나 피겨스케이팅 한 종목에서만 은메달 2개와 동메달 4개를 획득한 데에 그쳐 하계 올림픽에 비해서는 훨씬 부진한 편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드디어 첫 금메달을 따냈다. 종목은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였다. 헝가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쇼트트랙 변방국이었지만 어느 형제의 활약으로 한국, 중국, 캐나다라는 쇼트트랙 최강국들 사이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올림픽 직전만 하더라도 계주 출전권을 걱정하던 나라에서 나온 아무도 예상 못한 금메달이었던 것이다. 현재는 이 형제의 활약에 힘입어 한국, 중국, 캐나다, 러시아, 네덜란드와 함께 대표적인 쇼트트랙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의 세계 신기록과 올림픽 신기록 보유국이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리우 샤오왕이 드디어 첫 개인전 메달과 첫 개인전 금메달을 선물했고 2000m 혼성 계주, 남자 1000m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하며 평창과 베이징 2회 연속으로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수영에서 밀라크 크리스토프가 저병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것을 포함해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카누에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고 2021년에 개최된 2020년 도쿄올림픽과 동일한 금메달 6개, 은메달 7개, 동메달 6개를 올렸지만 순위는 한 계단 상승, 종합 14위를 기록했다. 1986년부터 공산권 국가들 중 최초로 F1 그랑프리 대회를 헝가로링에서 개최해오고 있다. 2008년에는 코세기 디아나가 한국 기원 소속으로 입단해 헝가리 최초의 프로 바둑 기사가 되었다. 헝가리는 포르노가 유명하다.
공산국가 시절부터 불법이었지만 몰래 제작한 유구한 전통이 있으며 자유화 이후 아동 포르노를 제외한 장르의 제한이 거의 없는 걸로도 유명하다. 또한 이 때문인지 헝가리 출신의 배우들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아미라 아다라, 티파니 타툼 등이 유명하며 미셸 와이드, 키아라 로드가 있다. 성매매는 1999년 이후 합법화됐으며 동시에 헝가리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정부에 세금을 내는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2007년 헝가리의 성매매 및 포르노 산업은 헝가리의 세무 당국인 APEH에 의해 추산되어 연간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물론 아동 매출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하려면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월 3회 성병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헝가리 당국은 이들 종사자들을 위해 성노동자 옹호협회란 성매매 종사자들의 노조 같은 이익보호단체도 있으며 이들이 상담, 정기적인 건강검진,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매춘부들이 성산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02년부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성매매 종사자들도 가입이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성소수자에 대해 헝가리에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09년 파트너십 관계는 허가되었지만 동성 결혼은 불허되었다. 오르반 취임 이후엔 반동성애 기질이 심해졌다. 그러나 동성애 금지 문구를 헌법에 넣은 한 의원이 게이 난교 파티를 하다가 걸려서 잡히는 등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도망치다가 손을 다치거나 마약이 발견되는 등 갖은 추태를 보여줬다. 헝가리의 교육과정은 초등교육은 6살부터 14살까지 8년 과정의 기초교육을 받게 된다. 우수한 학생은 6년 과정을 마치고 바로 상급 학교로 진학 가능하다. 중등교육의 경우 14살부터 17살까지 4년 과정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인문계 학교와 실업학교, 산업체 학교, 중급 직업학교로 진학 등이 있다. 외국어 과목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등이 있고 독일, 오스트리아와 가까워 제2외국어로 독일어가 선호될 정도이다. 3년에서 4년 과정의 전문대학과 5년에서 6년 과정의 대학교로 구분된다. 대학교의 경우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졸업학위를 받은 뒤 바로 박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명문대학으로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웨트베시 로란드 대학교, 부다페스트 공과대학교, 세게드 대학교 등이 있다. 이 대학들 중 웨트베시 로란드 대학교와 세게드 대학교는 한국 외대 헝가리어학과 재학 시 교환학생으로 올 수 있다. 오르반 총리의 반리버럴 친중 정책으로 1991년 조지 소로스가 세운 중앙유럽대학이 폐교되고 전체 고등교육 예산을 초과하는 무리한 비용을 들여 중국 푸단 대학 캠퍼스가 건설되자 헝가리에서 반중 시위가 터졌다. 헝가리에는 4개의 국립의대가 있다. 한국 국시원이 인증한 의대로 졸업하면 한국에서 예비시험 합격 후 국시에 응시해서 한국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입학이 가능한 학교는 데브렌첸 의과대학, 페치 의과대학, 세멜바이스 의과대학, 세게드 의과대학이 있다. 2023년 10월 3일 세게드 대학 교수 커털린 커리코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mRNA 백신 개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이는 1937년 알베르트 센트제르지 세게드 의대 교수의 비타민C 발견 공적으로 받은 노벨 생리의학상 이후 86년 만의 수상이다. 20세기 초중반에는 수학자 존 폰 노이만, 에르데시 팔 등의 대가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컴퓨터와 연관된 이산수학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가이다. 그 외에 함수 해석학의 개척자인 리스 프리제시, 조함론, 확률론 등의 핵심적인 기여를 한 포여 죄르지, 알프레드 레니, 울프상과 아벨상 수상자인 로바스 라슬로, 세메레디 앤드레 등 수없이 많은 수학자들이 있다. 또한 영어 논문 등으로 이름을 접하는 수학자들인 폴 에어디시, 조지 폴리아 같은 영어식 이름으로만 접하지만 이 학자들이 헝가리 출신 인물인 것은 따로 찾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유진 위그너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을 때도 기자에게서 왜 헝가리엔 천재들이 그렇게 많냐는 질문을 받았고 폰 노이만도 동료 수학자와 헝가리에 천재가 많은 이유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당시 헝가리인들의 독특한 언어와 높은 지능을 근거로 헝가리인은 화성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컴퓨터계에서 헝가리안 표기법으로도 유명하다.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나 객체 등의 이름에 접두어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헝가리 출신의 프로그래머가 이 방식을 사용해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한 것에서 유래한다. 여기
동서양의 문화를 품은 독특한 나라가 있다.